조선 19세기 후반 이 땅의 조선 사회는 안팎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안으로는 통치기강의 해이, 삼정의 문란, 기근과 전염병의 만연 등으로 민심이 극도로 혼란했다. 전국 곳곳에서 참다 못한 농민들의 밀란이 끊이지 않았으며 새로운 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게다가 밖으로는 외국 상선의 잦은 출몰로 인해 서양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동학은 이 무렵 최재우에 의해 창도되었다. 동학은 유, 불, 선, 삼교의 장점을 융합하여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시천주 사상, 곧 인간 평등과 후천개벽의 사상을 널리 유포했다. 이러한 사상은 조선 정부와 양반 지배층의 입장에서는 체제를 위협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동학은 심한 박해를 받았고 최재우는 처형당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박해에도 이세교주 최시영에 의해 동학은 빠르게 번져나갔으며 최재우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줄 것과 동학 포교의 자유를 인정해달라는 교조 신원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교조 신원 운동은 공주치회, 삼내치회, 광화문 복합상소, 보은치회, 금구치회 등 2년여에 걸쳐 진행되었다. 1893년 봄에 보은치회가 열렸던 장내리가 바로 이곳입니다. 1894년에는 교단이 기포령을 내리고 난 이후에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로 몰려들게 됐지요. 이 시기에는 동학농민혁명의 전 단계로서 장차 동학농민혁명을 이끌 지도부가 형성되었고 일반 농민들이 시대 상황을 인식하고 조직화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동학 조직이 전라도 일대에서도 아주 치밀하게 조직되었어요. 이때의 그 지도자인 김계남, 손화중, 전봉준 등이 과거의 분산적인 농민 봉기를 조직적인 그런 변혁운동으로 진행을 시켜서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필요 충분 조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1892년 4월) 고부군수로 부임한 조병갑은 백성을 괴롭히는 탐관오리였다. 이에 전봉준 등 20명은 1893년 11월 고부군 주산 마을의 송두호의 집에서 조병갑의 학정에 대한 대책을 모의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발 통문을 각 마을에 돌렸다. 전봉준. 그는 전북 정읍에 살던 가난한 선비였다. 그는 고창 당촌마을에서 태어나 10대 초반까지 살다가 정읍 일대에서 여러 차례 집을 옮겨 다녔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농사를 짓기도 하고 서당 훈정을 하면서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동학에 입도하게 된다. (1894년 1월 10일) 고부군수 조병갑의 학정에 견디다 못한 농민들이 전봉준의 지휘 아래 고부 관할을 습격하고 만석부를 파괴하면서 고부 봉기가 시작되었다. 고부군수 조병갑을 비롯한 지방 관리들의 탐악에 맞서서 마침내 1894년 1월 10일 전봉준 장군의 지휘 아래 고부 농민들은 말목장터에 모이게 됩니다. 만석포를 파괴하고 고부 관할을 점령하게 되자 조병갑은 도망치고 농민군들은 감옥에 갇혀있는 죄 없는 농민들을 풀어주고 그리고 조병갑의 탐악으로 쌓아놓은 곡식들을 빈민들에게 나누어줍니다. 고부 봉기 후 신임 고부군수 박원명의 설득과 안익사 이용태의 강경 탄압으로 농민군은 일시 해산하고 고창에 선화중포로 피신하여 후위를 도모하게 된다. 전봉준 등의 지도부는 고부의 이웃 고을인 무장으로 옮겨와 보름 동안 4천여 명의 농민군을 끌어모으며 본격적인 항쟁을 준비한다.
이곳 무장에서 전봉준 등은 포고문을 발표하고 봉기할 것을 선언한다. 백사는 들판 한가운데 자리를 잡아 사방을 감시할 수 있는 곳이다. 불만에 차서 세상을 뒤엎으려는 1만여 명의 백성들이 죽창을 들고 이곳에 몰려들었다. 그리하여 앉으면 죽산, 서면 백산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이곳에서 전봉준은 4대 강령과 경문을 발표하여 농민군의 사기를 드높였다. 전봉준은 이곳에서 보국 안민을 기치로 내걸고 창의문을 포고했으며 12개의 군유를 세워 농민군의 기강을 잡고 백성들에게 폐를 끼치지 못하게 하였다. 농민군 지도부는 전봉준을 대장으로 추대하고 총괄령에는 손아중과 김계남, 총참모에는 김덕령과 오시영, 영설장에는 최경선을 정하여 연합부대를 조직하고 이곳에서 군사를 훈련시킨다. 그리고 마침내 4월 6일 보국 안민기와 동도 대장기를 앞세운 농민군은 이곳 황토현에서 전라감사 김문현이 보낸 관군과 맞닥뜨린다. 4월 7일 새벽, 양력으로는 5월 11일입니다. 어둠을 틈타서 동학농민군을 급습한 관군들을 오히려 삼면에서 협공해서 이들을 괴멸시키게 됩니다. 사기가 하늘을 찔 듯한 동학농민군들은 그 여세를 몰아서 고창, 무장, 영광, 한평 등지를 차례로 점령해 나가게 됩니다. 이곳 정읍 황토현에는 농민군의 첫 승리를 기념하는 황토현 전적지가 조성되었으며 2004년부터 전시관이 개관하여 다양한 시청각 자리와 기념물을 전시하고 있다. 고종은 농민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홍계훈에게 서울을 지키는 경군을 맡겨 전주에 파견했으나 그는 농민군의 기세가 두려워 머뭇거리며 접전을 피했다. 마침내 4월 23일에 경군과 농민군은 장성의 황령촌에서 맞닥뜨린다. 먼저 경군이 강 건너에서 대포를 쏘아 기습하였다. 농민군은 일단 월선봉으로 퇴각한 뒤 천여를 가둬들고 산 위에서 수십 개의 장태를 굴려 방패로 삼으면서 관군을 삼면에서 공격했다. 4,000명의 농민군은 조선 최종의 정부군을 격파하고 대포 이문과 양청, 백여종을 노역하는 등 전승을 거둔다. 이곳 전주성은 지금 현재 이 남문만 남아 있습니다. 1894년 장성에서 광군을 크게 이긴 농민군들이 여기까지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전주성에 도착했을 때 서문과 남문을 통해 가지고 성을 들어갔는데 성을 지키던 관군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관리들은 다 도망가고 없었죠. 그래서 전주성이 농민군에 의해서 점령됐다고 하는 사실은 조선왕조로서는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전라도 관찰사가 근무하는 가명이 농민군의 손에 장악이 돼버린 거죠. 이런 그 상황은 정부로 하여금 청나라의 원병을 요청하게 되고 그 원병 요청은 일본도 바로 원병을 파견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주 점령이 농민군들로서는 최대의 승리의 기간이었고 승전의 기간이었지만은 객관적인 정세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 거죠. 농민군의 꽁무니를 뒤따라오던 홍계훈 부대는 다음 날 뒤늦게 전주에 도착해 전주성 바깥에 완산에 진을 쳤다. 경군은 전주성 안에 대포를 쏘고 농민군과 몇 차례 교전을 벌였으나 전세를 뒤바꿀 수는 없었다. 전주성에 갇힌 농민군 지도부에서 김계남 등은 곧바로 서울로 진군할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전봉준은 동학 농민군을 핑계로
청나라와 일본의 군대가 들어올 것을 우려하고 또 농사철에 일손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생각하여 이를 만료하였다. 농민군 내부의 불안이 커져가던 무렵인 5월 7일 대치 상태의 농민군과 경군은 전주 화약을 체결하고 전주성에서 철수한다. 전주 화약은 농민군이 성안에서 폐정 개혁을 요구하게 되고 다음으로 전주성 안에 있던 농민군은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우선 광군이 성 밖을 둘러싸고 있고 성안에서 식량이라든지 또는 더 이상의 전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투 준비가 가능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들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농민군은 5월 8일에 폐정 개혁을 약속받고 그 다음에 농민군의 신변 안전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전주성을 나서게 됩니다. 이것을 보통 전주화약이라고 얘기를 하죠. 가슴을 쭉 펴고 고향으로 돌아간 농민들은 그동안 밀린 농사일을 돌봤으며 전봉준을 비롯한 지도부는 각 지역에서 농민과 힘없는 백성들을 위한 개혁을 펴기 시작한다. 농민군은 기존의 동학 조직인 포와 첩을 활용하여 각 지역별로 집강소를 세운다. 집강소는 전라도 지역 이외에 충청도와 경상도 각지에도 생겨났다. 또한 남녀노소와 양반 상놈을 가리지 않고 맞절을 했으며 서로를 접장이라고 불렀다. 전주화약 이후에 농민군 진영은 이 전주성에 본부를 두고 전라도와 충청도 일부 지역까지 집강소를 설치했습니다. 집강소는 농민군이 요구했던 폐정 요구안을 직접 실천하는 그런 기구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농민들이 직접 권력기구에 참여했다는 것은 우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고 그것은 바로 우리 근대사를 열어가는 출발점이 된 거죠. 결국 집강소를 통해서 농민들의 요구를 실현해가고 그리고 근대 역사를 열어가는 출발점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조정에서는 사태가 점차 심각해지자 청나라에 지원 병력을 요청했다. 이에 호시탐탐 침략의 기회를 노리던 일본은 텐진 조약에 따라 일본 상인을 보호한다는 핑계로 4,000명의 병력을 조선에 파병했다. 2월 21일 자정, 일본군은 경복궁의 성문을 폭격으로 부수고 왕궁을 기습했고 김홍집, 김윤식, 어윤중 등의 온건 개혁파를 동원해 친일 정권을 수립했다. 김홍집 내각은 비록 일제 힘에 기댄 허수아비 정권이었으나 후에 농민군의 요구를 일부 반영하여 신분제를 철폐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가보개혁을 발표했다. 7월 1일에 일본군이 선전포고를 하고 청군과 맞붙으면서 조선 땅에서 청일 전쟁이 시작되었다. 근대적인 무기와 군사 조직을 갖춘 일본군은 아산, 공주, 성안 등지에 들어와 있던 청군에 맞서 이기고 계속 북상하여 9월에는 평양에서 청군과 대결하여 승리를 거두게 된다. 태안 방갈레에서 기포한 충청도 동학 농민군은 태안, 서산, 예산, 홍성, 당진 등지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게 된다. 충청도 내포 지역의 홍주성에서도 치열한 전투가 전개된다. 그래서 수만 명이 여기 와서 이 홍주성을 갖다 포위하고서 이 성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사다리를 놨어. 높은 사다리 올려놓고서 올라가려고 하고 이 들에 있는 집단을 갖다가 여기 싸놓고서 올라가거든. 근데 집단에다가 불질렀어. 일본군 관군들이라 사닥다리 떼어 들고. 영호 대접주 김인배 등은 하동 일대를 공격해 접수하기도 하는 등 경상도와 강원도, 황해도 등지에서도
혁명의 열기가 솟아올랐다. 황해도 해주에서도 백범 김구가 선봉장으로 참여한 농민군이 가명을 공격하는 등 일전을 벌였으나 결국 일본군과 관군에 밀린다. 강진, 장흥, 석대들에서도 농민들과 관군의 전투가 치열하게 펼쳐진다. 강원도 서석은 차기 속의 농민군과 관군들이 치열한 전투를 벌인 격전지이다. 강릉, 영월, 평창, 정선, 홍천 등지에서 동학 농민군들은 활발하게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 사태를 지켜보던 전봉준과 농민군 지도부는 외세를 몰아내고 개화 정권을 타도하고자 2차 봉기를 준비하게 된다. 당시 동학의 교단은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북쪽은 전봉준의 무장 봉기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므로 1차 봉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호남의 남전만으로는 전국적인 항쟁을 성공시키기에 무리였기 때문에 전봉준 등은 당시 교주이자 북접의 지도자인 최시영과 접촉하여 군사를 일으킬 것을 독려한다. 마침내 최시영은 총동원령을 내렸고 선병이가 이끄는 경기 강원 경상도의 북접 농민군은 음력 10월 15일에 삼례 논산에 집결한다. 후비보병 19대대를 비롯한 2천여 명의 일본군과 일본군의 훈련을 받은 교도중대를 포함한 3,200여 명의 관군이 남하하여 공주로 들어왔다. 이에 남북쪽 농민군은 두 갈래로 나뉘어 하나는 공주의 남쪽에서부터 이인을 거쳐 우금치 고개로, 또 하나는 공주의 동쪽에서 효포와 웅치 고개로 진입을 시도한다. 10월 23일 날 공주의 이인에서 농민군과 일본군의 첫 접전이 벌어진다. 다음 날 아침부터 공주 효포에서 전투가 벌어진다. 효포를 지키던 관군이 자리를 비운 새를 틈타 전봉준의 주력 부대가 진입을 시도한 것이다. 관군은 효포 뒷산에서 포를 쏘며 농민군의 진격을 막았고 전투는 하루 종일 계속되었다. 그러나 농민군은 우수한 화력과 조직력을 지닌 일본군을 당해낼 수 없었다. 11월 9일 공주 우금치 주변에 모이던 수만 명의 농민군은 북쪽 금강을 제외한 삼면에서 공주성을 빽빽이 포위한다. 일본군과 관군도 우금치를 중심으로 방어선을 만들고 이 일대 산 위에 병력을 배치했다. 마침내 전봉준의 주력 부대가 고지를 빼앗기 위해 우금치 들판을 가로질러 산등성으로 달려들면서 우금치 전투가 시작되었다. 자, 여기는 1894년 동학 농민혁명운동 당시 가장 치열했던 싸움터 우금티 현장입니다. 1894년 11월 8일 논산에서 모인 남북접 연합 농민군들은 11월 8일 공주 전역을 포위 공격하고 11월 9일 아침 이곳 주변에서 전봉준과 공주 창의석 의장 이유상 이하의 1만여 명의 동학 농민군이 여기를 40~50차례 이상 공격을 하게 됩니다. 당시 만여 명의 동학 농민군이 오전 싸움을 끝내고 나니 300명이 남았다고 할 만큼 치열한 싸움을 했었고, 그리고 동학 농민군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이 고개를 넘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이런 진격이 수십 차례 반복되었으나 일본군의 막강한 화력에 목숨을 잃은 농민군의 시체가 우금치 벌판을 가득 메울 뿐이었다. 이로써 우금치 전투는 농민군의 대패로 끝났다. 11월 25일에서 27일에 이르는 동안 농민군 연합부대는 강경 3대 등을 거쳐 전주로 계속 쫓겨내려가면서 최후의 항전을 벌였으나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 농민군은 처절한 전투 끝에 무수한 사상자를 내고 탄약과 총기를 잃은 채 뿔뿔이 흩어졌다. 여기가 보은 북실입니다.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한 북접 농민군은 전라도 지역 무주진한 장수를 거쳐서 먼 길을 돌아
여기에 도착하게 되지요. 하룻밤을 쉬러 들어왔는데 일본군과 상주 민보군이 기습을 해서 많은 희생을 낳게 됩니다. 어느 기록에는 392명이 희생당했다고 하는데 또 어느 기록에는 2,600여 명이 하룻밤에 살해를 당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농민군이 패배한 원인은 무엇보다 화력과 무기의 차이가 컸다. 또한 각양각색의 계층이 모인 농민군은 근대식 군사 교육을 받은 일사불란한 일본군을 상대하기엔 역부족이었다. 그리고 남북접의 연합을 모색하느라 일본군과 관군이 준비를 갖출 시간을 벌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었다. 이제 일본군과 관군은 각적으로 흩어진 농민군을 추격하며 토벌 작전을 벌인다. 여기는 충해여과장 예천입니다. 충해여과장 예천에서도 동학농민군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민보군 역시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조직력이 매우 강화되었죠. 특히 민보군이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작전 가운데에서도 오늘날 우리가 그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 그 당시에 기록된 척사록입니다. 이 척사록은 민보군이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전과 그 당시 상황을 기록된 것인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좋은 동학농민군 활동의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명의 부하들을 거느린 채 쫓기던 전봉주는 12월 2일 옛부하 김경천의 밀고에 의해 순창 피놀이에서 민보군의 손에 잡힌다. 최경선은 동북에서 12월 3일에, 손아중은 12월 11일에 고창에서 체포되었다. 김계남은 태인의 매부집에 숨어있다가 12월 1일에 붙잡혀 전주 감형에서 재판도 없이 처형되었다. 전봉준 등은 서울로 압송되어 일본인 재판관들과 그들의 들러리인 조선 재판관들에게 신문을 받았다. 일제는 특히 전봉준을 이용하고자 그에게 목숨을 살려주고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고 회유했으나 전봉준은 뜻을 이루지 못함을 분개하면서 일제와 썩은 무리들에게 호통을 칠 뿐이었다. 그는 끝까지 당당한 모습을 보이며 샛별처럼 빛나는 이름을 역사에 남긴 채 이듬해인 1895년 3월 29일에 손아중, 김덕명, 최경선과 함께 교수형에 처해졌다. 그의 시체는 어디에 흩어졌는지도 모르며 그의 후손은 누구인지도 알 수 없어 그의 정신을 기리는 사람들이 뒷날 뜻을 모아 그의 빈 무덤을 만들었다. 동학농민혁명의 1차 봉기는 백성들의 생존을 위한 반봉건 항쟁이었으며 2차 봉기에서는 반봉건과 더불어 국권 수호를 위한 반외세를 주장하였다. 전국 각지에서 들불처럼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에는 약 100만 명이 직접 전투에 참여했으며 민간인을 포함하여 수십만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동학농민혁명은 평등운동과 반외세운동이 결합되어서 봉기되었습니다. 전국적 규모로서 우리나라 최고의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자유평등 박애에 초점을 두었다면 동학농민혁명 운동의 의미는 평등과 반침략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가보년 전쟁 자체로는 패배했음에도 조선 정부로 하여금 농민층의 욕을 반영한 가보개혁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게 한 데에서도 동학농민혁명이 당시 사회에 끼친 충격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 수 있다. 농민혁명을 통해 성장한 농민군의 구성원들은 그 뒤에 일어난 항일 의병 전쟁이나 영학당, 활빈당 운동 등에도 계속 참가함으로써 반봉건, 반침략 운동의 중심 세력이 되었다. 동학농민혁명은 실로 자주적인 근대화를 달성하려는 민족운동의 최고 정점이었으며 한국 근대사의 일대 전환점이었다. 의롭게 일어나 목숨을 던진 그들이 온누리에 흩뿌린 정의와 개혁의 정신은 우리의 현대사로 이어져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젖줄이 되었다. 오늘날 우리는 기적적인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이룩했으며
사람이 하늘 되는 세상은 아직도 우리 가슴에 남아 있다.